안녕하세요. 강격규 이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18회 기출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보시게 되면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그리고 2번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밀화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단위입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데 도시 과밀화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번, 3번을 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주택의 전문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택법령과 민간임대택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면서 주택임대관리업자를 민간임대택법에 따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번에 관한 사항은 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2번은 정답이 2번인데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기준 중에 자본금, 이 자본금은 법인인 내 자본금이라 표현하고 개인의 경우는 자산평가액을 자산평가액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관리업과 관련된 등록 기준, 자본금은 법인에 관련된 내용이고 자산평가액은 개인인 경우에 자산평가액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대신 2번은 이번에 법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임대택법에서 다루어질 내용입니다. 3번입니다. 주택법령상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동별대표 임기는 3년 단위로 한다. 동별대표자 임기는 2년 중임할 수 있죠. 그래서 동별대표자 임기는 2년을 하고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다는 말 기억하시면 3번은 답을 1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없고요. 3번 보시게 되면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체는 장기선 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조정된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주유소를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그래서 장기수선 계획은 공동택의 공용인 주요 시설 중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장기수선 계획에 포함시키고 그러한 시설 설비를 적정한 때 교체함으로써 공택의 수명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를 장기수선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장기수선 계획에 대해서는 3년마다 조정하고 조정된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주유소를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되죠. 그래서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 주기는 3년마다 조정한다. 확인해 놓습니다. 4번은 관리비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그리고 5번은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으로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답을 2번으로 하는데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다. 그 말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주택관리사의 자격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택관리사와 관련되어 법령을 위반하게 되면 자격취소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문에서는 자격취소 사유, 반드시 자격취소해야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주택관리사의 필수적 자격취소 사유는 양다리 걸친 금자씨 결혼했다입니다. 주택관리사의 필수적 자격취소 사유로서 주택관리사가 2 이상의 공동택 단지의 관리 업무를 종사하게 되면 필수적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하게 되면 필수적 자격취소 사유인데 이 대자를 파자하면 다 2로 나눌 수 있고 발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열자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금자씨의 금은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인데
공동택 관리와 관련되어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받은 때에는 필수적 자격 취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우라면 필수적 자격 취사유에 해당하고, 주택관리사가 파산 선고, 피안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선고를 받게 된다고 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된 것으로 필수적 자격 취소 사유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필수적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데, 1.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직단지에 취업한 경우, 2.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주택관리 업무 수행한 경우, 거짓 부정한 방법, 4번 자격증 대여한 경우. 그래서 양다리 거친 건달씨에 결혼했다, 이것으로 필수적 자격 취소 사유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면 5번에 공택 관리 업무와 관련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받은 때 필수적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했죠.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5번입니다.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별 대표자와 관련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 통상 동별 대표자의 결격 사유는 5년입니다. 다만 동별 대표자가 사퇴하거나 해임당했다고 하면 그 사퇴 해임된 날부터 4년 이내는 다시 동별 대표자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도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별 대표자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5, 4, 3이라는 말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2번 보게 되면 해당 공택의 동별 대표자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5년 지난 사람, 4년 이내에는 다시 동별 대표자 될 수 없는데 5년 지났다고 하면 결격 사유 기간 넘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6번입니다. 주택법령상 공업화 주택의 인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업화 주택은 최근 포스코 건설에서 조립식 주택을 건설하는 공법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건물의 시공기간이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 걸리는데, 이 방법을 하게 된다면 1년도 안 돼서 공사를 마칠 수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업화 주택의 개념은 건물 건축과 관련된 건축자재를 미리 마련하고 이를 조합해서 새로운 주택을 만드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면 기억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요 구조부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성능 기준, 생산 기준에 따라 조립식 등의 공업화 공법으로 건설한 주택을 공업화 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공업화 주택의 인정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기억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업화 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때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보통 거짓, 부정한 방법을 시작하게 되면 필수적 취소 대상인데, 이때는 특이하게 이미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니은, 특이한 사항으로 니은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디귿입니다. 국토교통장관은 공업화 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인정받은 날부터 1년 내 공업화 주택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리을,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업화 주택 인정받은 자가 인정받은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공업화 주택을 건설한 경우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옳은 지문입니다.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여기 공업화 주택과 관련되어서는 지문이 딱 4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출제하신 분들도 박스에 사지선자 형태로 옳은 거 찾자라고 시험에 출제했나 봅니다. 한번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주택법령상 복리시설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단지 안에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존재하죠. 그러면 복리시설과 부대시설 구분하면 기역 주민농시설은 복리시설입니다. 니은,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부대시설이죠. 그래서 니은은 복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디귿, 놀이터, 리을, 경로당, 미엄, 유치원. 그래서 4번에 기역, 디귿, 리을, 미엄 이 4가지가 복리시설로 인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7번은 답을 4번으로 해놓으시면 되죠. 8번입니다.
공택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은 공동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택관리규약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주택법령상 공택관리규약의 준칙은 시도지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이 준칙 정하는 자 아니죠. 그래서 행정관청에 관한 사항을 잘못했기 때문에 8번은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입주자 사용자는 공택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 정한다. 그래서 관리규약의 토대 기초가 되는 것이 준칙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크게 문제되는 것 아니겠죠. 9번입니다. 주택법령상 세대 군용 공택의 건설기준, 면적기준, 건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9번의 세대 군용 공택에 관한 문제는 17회 시험 때는 관리실무에서 출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8회 때 관계법규에서 출제했는데 이 세대 군용 공택은 한 세대인 공택을 둘 이상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쪼개 놓은 주택을 세대 군용 공택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 군용 공택에 있어서는 항상 3분의 1이란 말과 14제곱미터라는 것을 기억해 주는 게 세대 군용 공택의 건설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1.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욕실, 부엌, 현관 설치할 것. 2. 전체 호수의 3분의 1 넘지 아니할 것. 그래서 세대 군용 공택을 공급하게 되면 전체 세대의 3분의 1까지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하나의 세대가 통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문 또는 경량 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 전용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14제곱미터 이상이죠. 현재 주택법에 제조 주거 기준에 따르게 된다고 하면 세대별 제조 주거 전용 면적을 14제곱미터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이 아니라 14제곱미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5. 세대 군용 공택의 세대수는 구분된 공간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번은 답을 4번으로 해주시면 되죠. 10번입니다. 임대주택법령. 여기 임대주택법령은 2015년 12월 29일 기준으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법과 관련된 과거 기출 문제는 크게 지금은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10번은 1번 특별수선조항의 적립시기. 사용검사일부터 1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에 매월 적립한다. 1월이 아니라 1년 지난 날이 속하는 달에 매월 적립하도록 돼 있죠. 그리고 11번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해제. 3번 임차인이 임대료를 2개월 연차한 경우 3개월 이상 연차하게 된다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쪽도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1번은 답을 3번에 넣었습니다. 12번 함께 보십니다.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표현합니다. 이번에 건축법을 개정하여 저 다중이용 건축물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준 다중이용 건축물을 새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다중이용 건축물은 건물의 층수가 16층 이상이거나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조구는 판문숙 6가지의 경우는 다중이용 건축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시설, 종합병원, 여객용 운수시설, 고속버스터미널 등을 말합니다. 판매시설, 백화점 등을 말합니다. 문화집회시설, 그리고 숙박시설 이러한 6가지를 다중이용 건축물로 각각 분류하게 되는데 이번에 신설된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저 다중이용 건축물을 제외한 바다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1.
바다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인 관광 숙박시설. 2. 6,000인 종교시설. 3. 7,000인 판매시설. 판문숙 구분되십니다. 그리고 4번 8,000인 동물원. 여기 동물원은 문화집회시설에 해당되는데 이 문화집회시설에 동물원, 전시장, 식물원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집회시설 중에 동물원, 식물원, 전시장을 제외한 그 밖에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화집회시설을 다중이용 건축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질문입니다. 그리고 층수가 18층인 건축물,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모두 다중이용 건축물이었죠. 그래서 12번은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13번입니다.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의 유지 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기준으로 10년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의한 정기점검은 사용 승인일부터 10년 경과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기점검 대상은 현재 다중이용 건축물과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공동택 제외시킵니다. 다중이용 없어. 그리고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에 특수구조 건축물이라면 건축법령에 의한 정기점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기점검 대상이 되는 것,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사항 한번 확인하시고 3번, 10, 그리고 2, 답을 3번에 넣습니다. 14번입니다.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시군 구청장의 허가 받아야 하는 경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 변경이죠. 우리 건축부에서는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 시설군 구분에 따라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로 용도 변경하면 허가, 그 반대라고 하면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설군과 관련되어서는 자산 전문 영교, 근축기란 말을 함께 기억하는데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등 시설군, 전기통시설군, 문화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기타 시설군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군 9가지를 적어놓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여기 운동시설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이것을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한다. 그러면 여기 운동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잠실 체육관 정도라고 하면, 잠실 운동장이라고 하면 그때는 문화집회시설로 분류하는데 여기 운동시설은 그에 못 미치는 것으로서 영업시설군에 해당되게 됩니다. 얘를 업무시설로, 주거 업무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이때는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공택을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다. 공동택은 주거 업무시설군에 해당되죠. 얘를 일종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면 상위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했기 때문에 이때는 허가 대상이죠. 그리고 문화집회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한다. 문화집회시설이라면 대표적인 문화집회시설군에 속할 것이고 얘를 판매시설로, 영업시설이죠. 하위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했기 때문에 이때는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4. 종교시설을 수련시설로 용도 변경한다. 종교시설, 문화집회시설군에 속합니다. 수련시설은 교육시설군에 속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교육연구시설을 교정군사시설로 용도 변경한다. 교육연구시설은 교육시설군에 속하 있고 교정군사시설은 주거 업무시설군에 속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신고사항입니다. 따라서 허가 대상의 경우는 바로 14번은 2번이 되는 것이죠. 15번입니다. 건축법령상 용어 정의로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그리고 이 고층 건축물은 세분하게 되면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로 구분하는데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 높이가 200m 이상을 말했습니다.
2번입니다. 건축에 대한 5가지 개념 맞습니다. 3번 부속 건축물이란 건축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 설명은 발코니에 대한 설명이죠. 부속 건축물은 같은 대지 안에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주된 건축물의 이용 관리에 사용하는 것을 부속 건축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15번은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4. 지하층과 관련되어서는 2분의 1이란 말 꼭 한번 봐놓으시고 재축, 멸실이란 말과 종전과 같은 규모 이 말 보게 되면 재축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죠. 그래서 15번은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16번입니다. 건축면적 산정 대상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건축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외벽,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면적이라 하는데 이 건축면적으로 산정되는 산준에 그 높이가 1m 이내이거나 건축물을 이용할 때 필수적인 통로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면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 건축시상청의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 통로, 차량 통로, 건축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2. 지하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한 경사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 그리고 4. 생활 폐기물 보관함, 건축면적에 제외시킵니다. 반면에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면적과 관련된 산정 기준을 달리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 외곽 기둥을 중심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하고 있지만 이 태양열 에너지원을 이용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상 내부 벽면을 기준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경우는 건축면적의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서 면적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17번입니다.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의 해제 사유가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주택개발사업, 재건축 사업으로서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는 해제 사유가 아닙니다.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인가 신청하지 않았을 때 해제 사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이 도정법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사업 시행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파악하고 내용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공간은 정비구역이고 저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이후 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 지역에 이루어지는 정비사업으로 대부분의 땅이 국공시입니다. 그래서 시군 구청장 등이 사업 주도권을 가집니다.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은 기존의 단주택과 다주택은 놔두고 정비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인 도로, 주차장, 공원은 나라에서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시군 구청장이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제외한 나머지 재개발 사업 등이라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주민 동의 받아 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립된 조합은 시행자로서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시군 구청장에게 인가받아 사업시행하게 되는데 그 사업시행 방식은 관리 처분 계획을 대표적인 사업시행 방식으로 정해놓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정비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그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 저 추진위원회가 주민 과반 동의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 추진위원회를 2년 이내 동의 없고 승인 신청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비구역의 해제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의 동의받아 조합 설립하게 되는데 2년 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정비구역의 해제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있어서는 주민 동의만 필요로 하지 비용 부담 없거든요. 반면에 이 조합이 설립되고 3년 이내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해제 사유가 되는데, 이 사업 시행인가 시에는 조합 총회에서 조합은 과반수 동의 받아야 하며, 저 사업 시행인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와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허가 받기 위해서는 설계도면 제출해야 되죠. 그래서 설계 비용이라는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사업 시행 인가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2년 이내라고 하는 기간을 두고 있지만, 저 사업 시행 인가 시에는 3년 이내 인가 신청하지 않을 때 정비구역의 해제 사유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번은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주택재발사업으로서 토지의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구역으로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 승인 청하지 아니한 경우. 3번 재건축 사업으로서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으로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2년, 3년. 추진위원회는 2년 내 정비구역 지정하고 2년 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해야 되고, 추진위원회는 승인받고 2년 내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 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정비구역의 해제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4번, 5번 확인만 해놓습니다. 18번입니다. 도시 재정 촉진을 위한 특별 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대표장, 관리장, 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에 지정 신청받으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다. 그런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하는 것 맞죠? 그리고 재정비촉진지구는 현재 시도의사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권자가 못 됩니다. 그리고 2번 총괄사업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대행하여 도로 등의 기반시설의 설치 업무를 수행한다. 총괄사업관리자는 현재 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총괄사업관리자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놓습니다. 3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행자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번 맞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재정춘계획 수립권자는 사업협의회위원 3분의 1이 요청한 경우 사업협의회 개최하여야 한다. 우리가 도촉법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이 도촉법은 뉴타운 사업이라 불리는 재정비 촉진 사업을 그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시, 군, 구청장이나 주택공사 등이 그 사업 시행하게 되면 주민 자발적으로 시행가 아니죠. 그래서 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업협의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협의회에서는 시, 군, 구청장이나 총괄사업관리자인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뉴타운 사업, 재정비촉진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의견 제시하게 되는데, 그런 의견 제시와 관련되어 이 사업협의회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어 시행자에게 주민 의견을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재정비촉진구역이 10곳 이상이라고 하면 사업협의회의 구성위원수는 30명 이내이며, 이들은 주민의 의견을 시행자인 시, 군, 구청장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이들이 협의회 개최하고 개최를 요구할 수 있죠. 그러한 협의회 개최와 관련되어서는 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사업협의회를 개최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로 해야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을 4번으로 해놓으시고, 사업협의회 구성원 수는 몇 명이다? 20명. 구역이 10곳 이상이라면
3,000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 정도를 한번 봐놓습니다. 19번입니다. 소방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소방대는 화재 등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라도 일반적으로 통행에 새기지 않는 도로 위로 통행할 수 없다. 긴급한 경우라면 아무 곳이나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립니다. 2번 관계인에 대한 기본 설명 한번 확인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3번 소방본부장은 소방 활동할 때 긴급한 이유로 이웃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응원 요청할 수 있다. 지원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3번 맞습니다. 4번 소방안전교육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사비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시험과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 당연한 이야기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19번의 답을 1번에 넣습니다. 20번입니다. 소방용품의 품질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대통령이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민안전관의 형식 승인 받아야 된다. 형식 승인 동원해 놓습니다. 우리 도량형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러면 외국에 사용하고 있는 소방용품 수입하거나 새로운 소방용품 만들게 되면 기존 소방용품과 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표준화를 이루기 위해 국민안전관의 형식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입니다. 소방용품의 형상 등의 형식 승인,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관이 정하여 보셔야 한다. 그래서 소방과 관련된 주무부처가 국민안전관이기 때문에 옳은 이야기입니다. 3번 국민안전관은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 인정할 수 있다. 4번 우수품질 인정의 유효기간은 10년 범위에서 대총리령이 정한다. 우수품질의 유효기간은 5년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5번은 품질 관리와 관련된 소방용품의 수직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20번은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21번입니다. 승강시설 안전관리 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지나십니다.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 그게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2번입니다. 승강기 제조 수입을 어부하는 자는 국민안전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우리가 관계법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자면 주무관청이 보통 시군 구청장인데 여기 승강기는 시도지사가 주무관청이 되고 있습니다. 등록관청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약 10만 동에 이르는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만 동 중에 한 8만 동에서 9만 동은 수도권 그리고 각종 광역시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부만 지방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구와 관련되어 군 단위라고 하면 인구 얼마 안 되는 곳이고 그러한 군에 15층짜리 또는 25층짜리 빌딩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어떤 특정 시군구에는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에 대한 각종 등록관청, 제조 또는 유지 관리에 대한 등록관청을 시군구로 하게 되면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무관청에게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한 단계 위인 시도지사를 승강기에 대한 등록관청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강기 제조 수입을 어부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것이지 국민안전관에게 등록하는 것 아닙니다.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3번 승강기 설치와 관련되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3은 설치 완료부터 10일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그냥 보시고 5번 국민안전관은 승강관리체가 정밀안전검사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수시검사 면제할 수 있다. 그러면 승강기 검사 종류는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인데 그 승강검사보다 좀 더 전문적인 정밀안전검사 받았다고 하면 그해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면제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21번은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22번입니다. 전기사업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전기사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장관의 허가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전기는 에너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무부처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됩니다.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 한국전력거래소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등기함으로써 법이 만들어지죠. 성립 맞는 이야기입니다. 3번은 발전사업의 기본적인 설명으로 옳은 이야기이며 4번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전기 공급 거부해서는 안 된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산업통상자원장관은 5년 단위로 전력산업 기반 조성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기반 조성 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23번입니다. 시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국토교통장관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10년마다 수립 시행한다. 시설법상 기본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틀린 정답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민관관리처는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옆에다가 2월 15일 적어 놓습니다. 민관관리처가 시군구청장에게 관리 계획을 제출하는 시기는 2월 15일이고 제출받은 시군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관리 계획에 따라 관리하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그냥 지나가시고 4번 안전점검은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으로 각각 구분하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은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24번입니다. 규약 및 집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관리규약의 설정 등은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2번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 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 건물 사용하고 있는 자 중에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규약 보관에 관한 사항으로 2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3번입니다. 관리는 매년 회계년 종료 후 5개월 이내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한다. 정기관리단 소집 시기는 회계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틀립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 소집 청구하면 관리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한다. 관리인 소집 청구와 관련되어 임시관리단 집회와 관련되어 청구 요건은 5분의 1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관리단 집회의 의사는 특별한 규정 없으면 구분 소유자 과반수, 의결권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통상 집회 결의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24번은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49번입니다. 주관식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500세대 미만, 이 말 나오면 3천만 원이죠. 그래서 숫자 3 적으시면 됩니다. 500 이상이면 5천. 그래서 49번은 3입니다. 50번입니다.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 규정 일부로서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기업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설치할 것. 욕실과 보일러를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며 주거자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2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세대별 주거자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그리고 각 세대 지하층에 설치하지 않을 것. 이것 원룸형 주택이죠. 51번입니다. 관리처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 대표 회의에 제출 승인한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1개월 전에 입주자 대표 회의 제출하고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결산서에 대해서는 회계연 종료 후 2개월 이내 입주자 대표 회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는 승인 대상이 아니고 회계연 종료 후 2개월 이내 제출하죠. 그래서 51번은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52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용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실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행위를 한 사업체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2.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보상할 자와 손실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3. 손실 보상할 자 또는 손실 입은 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어디에 재결 신청할 수 있다. 바로 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손실보상과 관련된 협의가 불성립한 경우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 적으시면 되죠. 53번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에 무엇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여기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 있는 때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가 투기과열지구였습니다. 여기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때 지정될 수 있죠. 그래서 주택가격 상승률이라는 말을 적어 주십니다. 그리고 54번은 이번에 임대주택법이 민간 임대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 없습니다. 전대란 말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55번 임대택법에 관한 사항으로 6개월이라는 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 6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56번입니다. 건축법령상 특별 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 적도로 되어 있는데 문화지배시설, 판매시설 등은 그 규모가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특별 건축구역 안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2 적어놓습니다. 반면 운동시설이나 업무시설이라면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와 연립택의 특별 건축구역 안에 300세 이상일 때 건축할 수 있죠. 그래서 56은 답을 2로 해놓습니다. 57번입니다. 면적이 얼마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용도, 지역 등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조경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데에는 건축법령상 조경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57번은 답을 200으로 해놓습니다. 58번입니다. 허가권자는 시정명령 받은 이후 시정기간 이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자에 대해서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기한까지 시정명령 이행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적어주시면 되죠. 59번입니다. 도정법상 용어 정의로서 빈칸에 들어갈 용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 환경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로구역이란 말 보게 되면 가로주택 정비사업 적어주시면 되죠. 60번입니다. 시도지사는 도시의 건물 밀집지역 등에 화재 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을 무엇으로 지정할 수 있다. 화재 경계 차원에서 화재 경계 지구 지정할 수 있죠. 61번입니다. 여기 소방시설법도 2016년 1월 말에 전면 개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냥 확인만 해놓습니다. 소방안전관리사항물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면 14일 이내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 62번입니다. 승강관리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승강기 운행 안전에 대한 점검, 이거 자체 점검이죠. 월 1회당 실시하고 점검 기록 작성하고 2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숫자 2 적어주시는 게 1입니다. 63번입니다. 전기사업법령의 벌칙에 관한 규정, 벌칙까지 시험에 나옵니다.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또는 자용 전기설비의 설치 공사한 자가 사용전 검사에 합격하지 않고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0만 원. 300 적어놓습니다. 그런데 63번 같은 벌칙에 관한 문제는 틀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4번입니다. 시특업에 관한 내용으로 빈칸에 들어갈 용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관리처가 부담한다. 다만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 시공자가 책임질 사유로 정밀안전진단 실시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관리처가 비용 부담하는데 이 안전점검은 한 10만 원도 안 합니다. 반면에 정밀안전진단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맡기게 되면 그 비용이 한 1억 정도 들고요. 안전진단 전문기관 실시하게 되면 그 비용이 500에서 한 1000만 원대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 시공자가 책임질 사유로 정밀안전진단 실시했다고 하면 그 큰 비용을 관리처가 부담하는 건 곤란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만
시공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624번은 하자, 담보, 책임이다 적어놓습니다. 이번 18회 기출문제에 관한 사안들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 19회 때는 법령이 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기출문제에 관한 사안들을 좀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